지난 주말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빵집 앞에 도로가 북새통을 이뤘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유명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윤 대통령 부부를 목격했다는 목격담 사진과 함께 네. 인근 사거리 일대 교통 통제가 이뤄서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요, 이젠 하다하다 빵 산다고 교통을 막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부부가 빵집에 방문하기 위해 인근 4차선 도로를 교통 통제한 데다 다수의 경호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 그 빵집 앞에 도로, 요거는 빵집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아마 이제 대통령 부부가 빵집에 들어가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잠시 못 들어가고 이제 앞에 이 줄 서거나, 와 뭐야, 뭐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빵집 앞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도 이제 지나가시는 분 또는 빵을 사러 오신 분이 찰칵 하고 찍은 거예요. 저 빵집이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라는데, 아니 이게 논란되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상습 정체구역이다. 오히려 대통령 차는 멈춰서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통령 차는 멈춰서 있으면 안 되니까, 즉 움직여야 하니까 다른 차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교통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차를 타는 순간만 통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아울러서 대통령 외부 일정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외부 일정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줄이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명 빵집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시민분들만 뭐야, 나 빵 사야 되는데 빨리 사고 가야 되는데 하고 찰칵 찍은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온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언행은 정치고 상징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차라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동네 빵집에서 꼭 유명 백화점과 유명 빵집을 가셔야 되는가, 이질감도 느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이 빵집 가셨다. 예. 그럼 굉장히 막혔잖아요. 원성이 많던데 다음에 또 가시겠다 하면 그 빵집 사장님도 제발 오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보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부가 극장 가고 빵집 가고 하면은 뭐 데이트한다는 인상을 주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부인 부부가 뭔가를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이제 시내에 한번 나가다 보면 의전도 있고 또 경호도 있는데, 그런 이제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 불편,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뭐 정치권의 비판 들어봤습니다만 이 비판의 목소리, 좀 이 따가운 목소리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요, 정치 트리비얼리즘, 국정 트리비얼리즘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또 했어요. 어려운 얘기,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트리비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말초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와. 원래는 문학 용어예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학의 묘사를 할 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묘사하고 몰입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애 전 의원 얘기로는 그건 네. 거죠. 윤석열 정부가 현 시국의 민생 같은 본질적 문제에 집중을 안 하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초적인 것, 사소한 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느라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주말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민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주말의 대통령 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놀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부부놀이.
네, 부부놀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네. 경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잉 경호 좀 적당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대통령이 뭐 누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이렇게 소상공인의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빵을 사러 다니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호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 메르켈 수상 예를 들기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메르켈 수상이 주말마다 슈퍼마켓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고 그게 포착이 돼서 친서민적인 행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나친 경우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경호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진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과잉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 이게요. 참 같은 사안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참 다르네요. 대통령이 참 힘든 자리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서민들을 만나고 또 이런 행보를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시민 불편이 초래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가서 시민들과 접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백화점에 신발 사시고 이제 영화관 가시고 오늘 이제 빵 사러 가시고 이러면서 자주 하게 되면 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야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네. 현장에서 직접 불편을 경험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왜 이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은 본인의 사생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사생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경호 인력이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런 행보를 완전히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줄이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본인이 꼭 가셔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비서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만 안 그러면 이제 불만이 좀 높아지게 되면 본인의 정치 그 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해요. 김현주 평론가님.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취임해서 대통령 신분 때까지 쭉 보면 어느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다 아, 그 음식점이나 가게가 이런 사연이 있었네라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갔던 곳도 있었잖아요. 그래 아니 그런 거는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 쑥 빼놓고 이제 막 이제 북새통 이루고 시민 불편하는 거에는 그거 뭘 저 부부가 뭐 데이트냐 뭐 대통령 부부냐 앞서 뭐 누구예요 저기 양기대 의원은 부부가 극장 가고 데이트한다는 인상이지 이게 한 나라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데이트하면 안 됩니까? 데이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느냐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제 시각도 좀 온도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던 이를테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그냥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던 그 청와대를 마다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보겠다고 지금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사겠다.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번에 용산의 국수집을 방문했다가도 빵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도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과도하게 교통을 통제한 것이 아니냐. 이게 상습 전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에는 더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 불만이 초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야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행보가 반복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 그런 행보는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제 적당히, 적절히 횟수가 얼마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외출? 한 번, 두 번? 글쎄요. 그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이제 글쎄 뭐 이게 이 사람들이 보수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모양새로 돼버렸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 가죠? 문재인 간첩! 비판 안 두고 니한테 비판하면 국민이 니 앞에 심어놓은 상처가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법대로 하면 된다며 자의식성 이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민간인 구속조차 집회를 지속한다. 지금 국회 위기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이제 지금 자택 앞에서 글쎄요 뭐 진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 계열 뭐 유튜브라 그래요. 저 맞불 집회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양산 사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입니까? 네, 지금 맞불 집회 성격의 집회들이 정말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보신 영상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고 있는 지금 맞불 집회 모습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 이제 도로 맞은편에 서울 회생법원이 있거든요. 그 정문 앞에서 지금 이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그 경남 양산 사저 앞에 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 어떤 소음 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서울의 소리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이 보수 인사들의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기들도 이제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또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양산 소음 집회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못 시킬 거면은 말이라도 상식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산 앞 사저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대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진화 노력에 대해서 지금 백은종 대표가 사과를 요구를 하고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성격의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회원들이 또 다른 맞불 집회를 또 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들이 계속해서 소음 집회들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이것이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어지는 그 시위와 집회도 이 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죠. 근데 지금은 아예 맞불 집회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부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것은 이제 도심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그 피해가 끼치게 되는 인근 주민의 폭이 훨씬 늘어납니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음이 있게 되면은 더 큰 피해를 입으시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라는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는 시위하는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는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민주당이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제 뭐 속속 발의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도 이거 우려스럽다고 집시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이라고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렇게 맞불 집회를 하는 거는 안 되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렇게 하게 되면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비판을 해요?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그 양산에서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죠, 진짜. 예, 그게 집시법을 보장해 준다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보장의 어떤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걸 또 반대로 이쪽 와서 또 다른 사람이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회가 생기고 또 집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집시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됐든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 반복되고 맞불 집회 성격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집시법 개정안도 그래요. 국민의힘도 지금 2건을 내놨고 민주당도 5건인가 내놨는데 네. 서로에게 유리한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통령실이 있는 그곳 자체에서 집시를 100m 이상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뭐 사생활 침해를 해치는 모욕적인 악의적인 행동 못하도록 해달라고 또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회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숙한 시민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으니까 그걸 맞불 집회를 해가지고 그걸 또 괴롭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집시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욕적이고 악의적이고 또는 사생활에 침해되는 게 너무 심하게 침해되는 형태의 집회가 계속 허용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이걸 떠나서 그거 자체가 집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나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현직 대통령 부부들 당사자도 이제 고통스럽겠지만 거기에 주민들, 양산의 주민들, 서울 서초동의 주민들 볼모가 된 느낌이에요. 볼모로 삼고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그럼 이 행태 언제까지 누가 하나 정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뭐 조용한 내조, 그림자 내조를 강조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처음으로 나홀로 단독 행보를 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공개 단독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이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은 건데요. 이날 오후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현지의 주민들 200여 명이 박수를 치면서 맞고 세 차례 정도 목례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김 여사는요, 검은색 정장에 검은 구두 그리고 또 흰색 장갑을 끼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 권양숙 여사의 사저로 이동해서 차담을 가졌는데요. 약 1시간 3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에는 김현지 평론가님 뭐 예를 들어서 이 현충원 행사나 어딜 가는 건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첫 단독 행보다 보니까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홀로 움직인다고 해서 단독 행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 역할과 임무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임무에 해당되는 일을 보조적인 측면 또 내조의 측면에서 지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뭐 조우라든가 현충일 일정 이런 경우는 대통령 내외관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간 것은 맞죠. 본인이 혼자 갔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실상 그 대통령 취임식에 권양숙 여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리상 멀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직접 초청장을 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시기는 힘들다라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진작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다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이 가시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드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내조의 측면도 있지만 이거 협치의 차원에서도 어제 있었던 행보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1시간 반 정도 이제 환담을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나눴는데 앞서 이제 사진 보니까 물론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이제 기념관 방문한 건 영상으로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권양숙 여사를 이제 예방한 것은 이 사진으로 이제 몇 장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직접 문 앞에 현관까지 대문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권 여사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웃으면서 이 김 여사를 맞이했다고 알려지고 네. 있고요. 두 사람이 원래 비공개로 일정이 진행이 됐지만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노전 전 대통령 추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덕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환담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 여사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요. 영화 변호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좌천 당했을 때 이 영화 변호인을 보고 김 여사와 같이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이거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김 여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양숙 여사가 예전에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나와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다고 하면 너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라는 말을 해주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라고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양숙 여사는요. 김건희 여사한테 몸이 불편해서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충원에서 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 이거 너무 좋아 보였고 또 그래요?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하면서 선배 영부인으로서 뭔가 팁도 주신 것 같고요. 언론을 꼼꼼하게 다 보셨네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계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 여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양숙 여사를 보고 많이 배웠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재범 교수님. 네. 그냥 1시간 반 환담에 이제 일부 내용이 전해진 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참 오랜만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이제 현직 대통령 부인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이고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가졌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찾아와 준 것도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 방문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권양숙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허주연 변호사가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고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수용하고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저는 옳은 좋은 말이네요. 말이에요. 네,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겨들어야겠네요, 진짜. 그럼요. 그리고 늘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뭐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 비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국민의 목소리예요. 맞아요. 뭐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는 분이든 그걸 귀담아 듣고 맞아요. 그걸 그냥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그렇죠. 삽니까? 그렇게 네. 할 수 없죠. 그래서 영비로서 이제 권양숙 여사 말씀이에요. 많은 고민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서 잘 수용하고 자주 의견도 듣고 또 말씀도 듣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두 분 간에 이런 좋은 덕담들이 오가고 또 조언도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처럼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 진짜로 그냥 이번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자주 내려가서 인생의 또 대선배잖아요. 권양숙 여사.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르침 또는 조언 얘기 많이 듣는 모습도 국민을 보시기에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권양숙 여사 이번 방문 경우처럼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쭉 혹시 뭐 만날 계획이나 그렇게 과정이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자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허. 앞서 김 여사 지난달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이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조언을 구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정도의 행보는 내조의 영역 범위 내라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일 김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로 찾아갈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요. 만약에 이 언론 보도대로 내일 양산에 가서 김정숙 여사를 만난다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에요. 지금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만남으로써 뭔가 이게 좀 양쪽 다 집회가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만약 그렇게 돼서 정말 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뭐 이제 뭐 시위대를 향해 직접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시위대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시고 또 전직 대통령 예방하러 가는 거지만 그거 자체로도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 가게 되면 시위대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안 내든.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들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김정주 여사를 예방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면 네. 그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집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부인 되신 분들이 만나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또 지금 뭐 현직 대통령 사저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저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서로의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만남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렇게 봉하마을까지 내려가면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림자 내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폭 행보에 나서겠다는 본격적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우리가 매사 어렵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쉽게 생각해도 이 정도면 공개 활동에 나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물론 공적인 활동과 내조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잘리는 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정을 보면요. 어떤 광폭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대선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조용한 내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했던 계기가 이 허위 이력이나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영부인 칭호도 쓰지 말아달라,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때 당시에 영부인의 역할이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던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광폭 행보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요. 사소한 움직임이라고 해도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고 6월 6일에요.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어떤 영부인의 역할로 여겨지던 영역이죠. 그리고 12일에는요. 영화 브로커를 윤 대통령과 같이 관람을 하고 영화인 만찬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뭐 권양수 여사 어제 예방했죠. 그 전에 김윤옥 여사 예방했죠.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일에 이제 북한 도발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어떤 쓰레기 줍기 행사에도 윤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때 닫았었던 SNS 계정을 다시 열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올리고 있고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준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조금 최근 들어 행보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아예 그냥 말 나온 김에 영상으로 쭉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카라멜 드릴까요? 카라멜하고 갈릭? 저희가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서 어제까지의 이제 권양수 여사 이 예방까지 쭉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 당시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뭐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거 뭐야, 이게 이 행보가 조용한 내조인가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당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자회견했을 때 이제 한껏 몸을 낮춘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설사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한 내조에만 골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일관되게 모두 그 좋은 방향으로만 그 바라봐지지는 않는 것도 또 현실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용한 내조를 자처했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주어진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 보자면 해외 순방 시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제 같이 방문을 해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혹은 해외 국빈이 우리나라를 내한했을 때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잠시 전에 이제 국내에서의 지금 활동,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과의 가족들과의 어떤 그 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나 만남이나 이런 교류 같은 게 있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처음으로 이 선례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일은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해서도 과연 과도하게 단독 행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무슨 해외 순방을 홀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지적되는 일들이 없는 한은
분명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또 그것이 임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준문 교수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익히 알려진 주지의 사실인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순방길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조용한 행보한다든 이제는 아예 외교 순방길까지 동행하느냐 뭐 이렇게 또 공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게 그곳에 가서 뭐 대통령 부인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이 있는 부분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또는 뭐 어느 외국에 순방을 가는데 그 외국의 그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상 수반과 회담하는데 부인과 함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갈 수 있죠. 근데 나토 회의 같은 경우 과연 그런 모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 가는 것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토 정상회의에 뭐 윤 대통령이 가시는 거야 뭐 정상으로서 가는 거지만 그 모임에서 그냥 정상끼리 회의하고 끝나는 모임인데 함께 방문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다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가는데 정상의 부부끼리 만나서 회담하고 또는 그 부인과의 어떤 그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면 갈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같이 가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우리가 인터뷰 봤잖아요.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부인이 역할을 하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영화인과의 만남에서 대통령과 부인이 함께 가서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누가 비판하겠어요. 또는 뭐 예컨대 권양수 여사를 만나러 갔다. 뭐 그것도 저는 크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조용한 내조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용한 내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실 때 이게 정말 대통령 부인을 살 수 있는 역할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때 그렇게 조용한 내조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다만 과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비판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행보가 이미 조용한 내조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 요즘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대선 때 내조만 하겠다는 발언이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이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원욱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서 김 여사가 대선 전 약속과 달리 매일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하마을을 찾아가 통합을 언급했다. 통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팬클럽을 키운다. 이러니까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는 내조가 아니라 김의 정치라며 일갈했습니다. 옛날에 뭐 영화 중에 김의 전쟁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비슷한 표현을 차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내조의 길이 아니라 영분의 길을 간다. 이 지적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사기는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깼잖아요. 후보자 시절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없앤다. 내던진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전시업을 계속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영부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공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게 그나마 여러 가지 사고나 또 우려들을 조금 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최재성 전 정무석이 김건희 여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말한 그 의미가 뭐예요? 네, 이 질문은요. 바로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조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후보자 시절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게요. 소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했었다는 거죠. 반사적으로 그냥 내던진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빨리 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그동안 조용한 내조라고 해왔는데 사실상 공적 영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철회를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그게 바로 첫 단추를 돌려놓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마저 들을게요.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제 입었던 정장 제작했던 그 대표 뭐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후일담을 전해왔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인스타 DM으로 어떤 비공개 아이디로 그 DM이 왔거든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았는데, 이제 뭐 뚱뚱한 중년 아저씨인데 좀 날씬하고 세련되게 양복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을 잘 알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적이라든지 뭐 원단도 디테일하게 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갔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 정장을 만드신 대표님은 이제 소탈하고 수수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늘 강조합니다만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 행보가 정말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이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잡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그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러더니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 특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하태경 의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물론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정보위 회의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정보위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그게 지금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파일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엑스파일을 좀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보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는 국정원장은 어쨌든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에 있는 것이고 가장 다양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거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역대 정권마다 국가정보기관 통해서 정보 수집했겠죠. 이게 무슨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원장 했다고 그때만 정보 수집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문제는 조금 전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마치 이걸 협박하듯이 들리긴 그렇게 들려요. 내가 이거 공개하면 발설하면 다칠 사람 많다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장 자리가 뭐 회전 의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전 의자의 회전이 멈추기도 전에 지금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전직이라는 말이 지금 아직 어울리지도 않는 현직과 다름없는 이 신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책임감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국가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밀성 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권력기관의 장이 아주 내밀하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보면은 그 정치 참여를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벌도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수로 혹시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 나온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박지원 전 원장의 저 인터뷰 지난 10일 날 진행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실수였다면 바로 잡았을 텐데 바로 다음 날 11일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저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러니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있다면서 논란 속에서도 재차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요건 최재범 교수님한테 갈게요. 그럼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엑스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했고 그전에 검사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엑스파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존재에 대해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박지원 전 원장도 그 얘기했어요. 이게 내용이요. 마치 그 예전에 지라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네네.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고 그냥 증권가에 떠도는 얘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카더라 통신 뭐 네,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거다. 네. 그러면 뭐 이 대선 때도 사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엑스파일 우리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꺼내서 이거 마치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만 있겠냐고요. 모든 정치인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제는 뭐냐면 사실관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마치 자기가 여러 가지를 봤으니까 내가 입을 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지만 엑스파일이 있고 그 엑스파일이 터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마치 사실화돼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 사람에 대한 엑스파일 내가 봤는데 이거 터지면 이분 큰일 난다. 뭐 아까 이혼당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서 발언하시길 맞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SNS에 박성배 변호사님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 언론의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데 일단 이번 고소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아니 일단 전직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 그러니까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원장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유력 인사들에 관한 엑스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형식적으로도 비밀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즉, 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하. 허주원 변호사님, 당장 뒤통수 맞은 곳은 국정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인터뷰는요,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불필요한 정쟁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국정원이 11일에요, 보도자료를 내고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재직할 때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전직 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 전 원장이 같은 날 자기 SNS에 일단 사과를 했어요. 본인의 어떤 그 국내 정보를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내 정보를 더 이상은 수집하지 않지만 과거에 수집했던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좀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몸담았던 기관에 어떤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개 발언은 유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스파일을 전부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요구를 하면은 원장의 재가를 받고 메인 서버를 열어서 추출된 문건도 원장이 맨 먼저 보게 해라.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남아가지고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도 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라고 했던 거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저에게 제발 원장 때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국정원 엑스파일 얘기했다고 해서 비난이 있습니까? 뭐 심지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 없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1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 그때 질문을 합니다.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국정원법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면서요. 근본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미 물이 엎어졌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엎어진 물에 대한 뒷수습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분이 그 지금 X파일의 존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 해외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금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소위 그 문모닝이라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본인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그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그 인사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푸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뭐 건더기 뺀 곰탕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윤 대통령도 나토에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정 전반에 관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입틀막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글쎄 이걸 사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 발 물러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됩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일단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한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시더라도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정원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하시는 것이 적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근본적으로 궁금해요. 뭐 정치 구단이라고 뭐 세간에서는 평가하는데 아니 이렇게 자신의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몰랐어요? 알았을 거예요. 제가 볼 왜 이런 때는 발언을 해요? 그러면?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론의 핵심에 본인이 가고 싶은 거고, 물론 나중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한테 법적인 처벌까지도 올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본인이 물러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야 언론에 자꾸 불러주고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파급력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의 복당까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목적이 어떻든 간에 수단이 과연 인정받을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요 얘기해 볼까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MBN 뉴스 7에 와서 김주아 앵커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 인물의 이름이 나왔어. 이 인물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공감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계에, 그러니까 사실 장관으로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분이 앞으로도 이분의 말하는 센스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성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저는 희망하게 저희 당입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분이 절대 누군가의 소모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그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예상했던 것보다 칭찬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도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지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 눈에 비치냐에 따라 본인도 별의 순간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의 별의 순간에 대해서 공감하냐는 질문에 늘 긍정적으로 주의 깊게 한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공감의 뜻을 표한 겁니다. 네. 이쯤 되니 여러분 슬슬 궁금해지잖아요. 대체 한동훈 장관이 어떻길래 칭찬 일색일까요? 발언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는 한동훈 장관이 좀 말에 센스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관직을 지속해온 공무원에 비해서는 말의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무부 직원들도 한 장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법무부 직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내부망을 통해서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에 법무부 간부를 지칭할 때 님자를 빼라는 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장관님이 아니라 장관, 차관님이 아니라 차관이라고 지칭하라는 지시인데, 앞서 한동훈 장관 지난달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장관 차 문을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의전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법무부가 한 장관의 취임사 구절을 손글씨로 쓴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논란이 일자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한 장관 과거부터 해오던 일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비치는 행사는 일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법무부 직원들한테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세간의 관심, 국민 여론, 국민의
인기는 어떨까요? 허준 변호사님. 상당히 호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어허. 국민들이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 15%가 이재명 의원을 얘기를 했고요. 네. 10%가 오세훈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4%의 지지율을 어머, 대박 보였어요. 사건. 저 김동연 지사랑 동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서서 뭐 패션부터 발언이랑 이력까지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여세를 몰아서 그대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별의 순간까지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이준석 대표 말대로 미래 국민의힘 자산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 아마 그걸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굳고 부인하는 입장일 겁니다. 네. 뭐 50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40대 유일한 장관이기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뭐 패션, 넥타이, 뭐 스카프, 가방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서 내는 성과에 따라서 이후 정치인으로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게 될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에게, 법무부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건 첫 단추 잘 끼운 걸 겁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행정 성과를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